네,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경우 12월 27일 창당하겠다고 사실상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지자 결집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연일 지지 인원 명수를 공개하면서 세과시에도 나선 모습인데요. 민주당 비명계는 청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죠.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주용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요, 27일, 다음 달 27일에 창당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당 창당을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여전히 많은 해석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소위 말하는 간보기 정치를 많이 비판해온 당사자인데 이렇게 간을 많이 볼 줄 몰랐습니다. 네, 이게 짠 건지 싱거운 건지 이제는 헷갈릴 정도로 간보기하면서 이슈와 언론 보도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인요한 위원장에게 저희 지도부가 전권을 위임한 만큼 인요한 위원장이 지도부를 대신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품기 위해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유효하지만 현재 우리 당원의 신분으로서 당 내에서 자꾸 이런저런 창당이니 뭐니 하는 설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 도의상 온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 자꾸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엇이 됐든 자신이 있으면 빨리 결정하면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온라인 지지자 3만 명 가지고도 언론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하겠다고 온라인 서명 받았을 때 며칠 만에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그 안철수 의원의 제명에 동의하신 분들, 그 제명안에 서명하신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 연락망에 참여한 분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데 그런 온라인 서명 숫자 가지고 팬덤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 명분이나 기세를 따질 수 있는 것인가요? 무엇보다 정치 개혁의 주요 과제가 이 무리한 팬덤 정치 극복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딸 팬덤 극복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를 개혁하겠다면서 오히려 소수의 강성 팬덤을 가지고 협박하듯 이렇게 간보고 있는 게 과연 정치 개혁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행보인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창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연락망을 모은 것도 네. 사실은 창당을 하려고 하면 전체 당원이 5천 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 5천 명이 5개 시도당에 각각 1,000명 이상이 있어야 당원,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만들어내기가 쉬운 숫자는 아닌데 이번에 연락망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실 그 사전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인터뷰를 들어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어떤 수사 외압과 관련된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아니면 홍범도 장군을 지우기 위해 너무 무리를 한다거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창당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창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그 연락망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그 3만 명 넘게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의 그 파괴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항상 총선 이전에 이런 정계 개편 시도는 늘 있어 와서 어느 정도의 관심은 끌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여야의 격전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실제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에 출마해서 15% 정도는 득표를 해야 이 선거 자금을 보전받게 되는데 그 이준석 신당의 간판으로는 수도권에서 15%를 장담할 수 없고 따라서 1억, 2억, 수억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서 출마하는 후보군 찾기가 힘들 것 같고요. TK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득표를 노려볼 텐데 과연 보수의 본진 TK에서 저도 어제 구미를 다녀왔습니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전 대표 신당에 어느 정도 실제 지지가 모일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전 대표가 가끔 남의 선거는 맞춰도 자기 선거는 잘 못 맞추는 분이거든요. 지난 전당대회 때 천하용인 가지고 얼마나 난리 법석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
무명의 천하용인 4명을 모았을 때 언론이 많은 관심을 주고 조명을 기울여줬지만 그건 비주류가 받는 혜택인 것이고요. 지금의 언론 관심도 실제 창당으로 이어지고 지금 막 원내 교섭단체 운운하는데 현역 의원 20명은 고사하고 2명도 안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사실상 호들갑을 떨면서 관심을 쏟았던 언론도 조금 민망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창당 발기일이나 당원 명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를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인터뷰 보면 최종적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향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 소속 내부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창당 발기인을 모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완전히 해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회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정도가 되면 지금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그 정도가 되면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됐다고 일단 보고요. 아까 장해찬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결합할 거냐 혹은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제3지대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많은 언론이 관심도 갖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 집단이 정말 실력 있는 집단인가 혹은 아니면 정권을 수권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표가 될 표를 행사하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저는 영남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든 그 어떤 신당이 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당도 좀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지적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당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전 대표의 신당보다 더 우위에 있는 어떤 포지셔닝을 잘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민주당 역시도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가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계 진출설이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거론되니까 언젠가는 경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제 관련 내용 한번 듣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할 거라 봅니다. 처음에 관심을 상당히 끌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 이야기에서 미래의 경쟁자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죠. 네.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또는 후계자 이미지로 선거에 진입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차별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로 기대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왔던 제 입장에서도 네. 누가 더 그런 걸 잘하나 경쟁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의 행보를 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대구 다녀왔고요. 이번 주에도 뭐 대전, 울산 예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법무부 공식 행사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행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는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아주 정확한 사실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보도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출마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의 그전 행보를 보면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법무행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 정부 때는 더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사실 국무위원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 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여당 정치인이 돼서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국무위원을 넘어서 정치적 입장을 계속 많이 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러우려고 하면 출마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당에서도 사실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있어서 아마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뭐 제가 들은 게 있다고 다 말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예. 저도 뭐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분들과는 늘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네.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 전 대표가 뭘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지금 관심은 그게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미래의 경쟁자니 뭐니 하는 게 저는 좀 왜 이러실까 하는 예. 생각이 들고
동대구역에서 사진 찍느라 시민들 3시간 줄 서고 이런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인이 참 죄송하지만 여의도 지붕 국회 아래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중정치인이라는 이재명 대표도 광주역을 간다 한들 3시간 기다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본격적인 정치 참여하기도 전에 이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인기, 지지가 모인다는 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정치적 포텐셜 잠재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고부동한 증거가 지난주 동대구역에서 펼쳐진 것 같고요. 예. 이 인지도와 지지도를 기반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만약 뛰어들게 된다면 그건 다른 이슈를 다 잡아먹는 엄청난 화제거리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지만 12월 27일에 출범할지 모르는 이준석 신당 뉴스도 한동훈 장관이 만약 연말 연초에 정계에 뛰어든다면 그냥 다 묻혀버릴 가능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미리 한 장관과의 경쟁 구도를 선점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막 견제하고 비판합니다만 저 스마일 센터 방문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다 했던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박범계 장관이랑 사진 찍으러 줄 서는 시민들이 없다는 거. 이거는 근데 한 장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법무부 장관이 안 했던 걸 하거나 뭔가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별도의 이벤트를 더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대구에 가서 또 대전 일정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조언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간 김에 이런 것도 좀 해보자, 저런 것도 좀 해보자 하는 제안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 외에는 법무부 일정 외에는 아무것도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 행보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많이 알아보고 좋아한다 해서 한 장관을 비판하는 것은 한 장관을 좋아하고 사진 찍으러 줄 서는 그 국민들을 비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엄청난 화제거리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뭐 처음에 출마할 때 잠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정치인 한동훈의 어떤 자질 아니면 능력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정치 신인이 될 때야 과거에 했던 발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되게 돋보이고 하겠으나 그의 발언들이 계속 쌓인다고 하면 사실은 비판받을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정부조직법에 없는 조직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전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는 그 국무위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사실 부적절하게 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계에 들어온다면 총선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역할론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 좀 생각하세요? 뭐 제가 저희 당으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실 그런 조언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주요 직책을 안 맡는 게 더 좋을 거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주요 직책을 맡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총선을 치러야 여당이 유리할 텐데 한동훈 장관을 전면 배치한다고 하는 건 반성하는 모습이라기보다 내가 이제껏 했던 게 옳다라는 이미지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까지의 어떤 국정 운영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선을 치르는 모습까지 봤을 때 너무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인데 그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전면 배치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전면으로 배치된 총선이 진행된다고 하면 민주당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뭐 공식 직책 여부와 무관하게 네.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뛰어들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제발 우리 지역에 와서 지원 유세 좀 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 정도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특정 지역에 묶이기보다는 전국을 다니면서 전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그냥 저 개인적 견해에 불과합니다만 지역구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뭐 비례대표라든가 저희 당 우세 지역에 가더라도 예. 다른 지역을 많이 뛰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저는 86 운동권에 대한 심판이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일 것으로 보는데 86 운동권보다 젊으면서 훨씬 더 유능한 이미지를 가진 한동훈 장관을 저희가 더 많이 내세우는 게 총선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 선거에서 지원하는 역할, 그 직책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내용이겠고요.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청년 비하 현수막의 이제 문구를 결국은 삭제를 했고요. 관련해서 입장도 내놨죠. 당과는 무관한 이제 외부 업체에서 진행한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먼저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지만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싶은 욕심쟁이로 바라본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런 이 꼰대적 인식을 청년 친화적이랍시고 내놓은 것 자체가 심각한 결격 사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판을 받았을 때 비겁한 꼬리 자르기입니다. 저도 당에서 일을 하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현수막 시안 같은 거요. 저희 당의 홍보위원회나 홍보본부장이 지도부에 다 올립니다. 그럼 지도부에서 보고 검토해서 결제한 다음에 전국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외주 맡긴 업체의 잘못이다라고 말한 한준호 홍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금방 아는, 그래서 몇 시간이면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시도가 문제를 더 키운다는 점, 이 현수막 자체도 문제지만 비겁한 책임 회피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문구 또 해명 자체 둘 다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일단 내용에 있어서는 누구나 사실 잘 살고 싶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죠. 그런 욕구를 부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건지를 고민하지 않는 세대가 누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그런 고민은 전혀 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규정한 것 자체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 이제 관련 보도를 보면 이 플랫 문구와 함께 사실 사무총장이나 한준호 위원장의 어떤 어떤 결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가 그런 내용을 처음으로 초안을 올렸을 수는 있지만 시도당에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재권자의 결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했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업체가 그렇게 진행한 거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과하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모임이 원칙과 상식 출범을 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첫 활동한 곳은 또 마침 또 청년 간담회입니다. 네. 관련 내용들도 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 비명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모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기르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예방주사를 많이 맞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당내 이견들이 공식적으로 표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한동안 많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검찰과도 싸워야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싸워야 되는 게 있어서 사실 이견들이 공식적으로 많이 표출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내의 다양한 이견들이 표출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청년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방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단식도 하고 뭐 그 어떤 집회장도 꾸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전세 사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정말 민생을 향한다는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따끔한 질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할까, 태풍, 찻잔 속 태풍이 될까,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좀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일단 저는 이런 행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청년 현수막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이 원칙과 상식 등에 속한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 듣는 것은 건강한 현상인 것 같고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것처럼 총선 임박해서 막 혁신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는 편이 낫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뼈아팠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러 가지 혁신하기 위한 과정들이 일찍 시도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혁신 경쟁, 당내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경쟁에 양당이 더 집중해야만 늘어나는 정치 혐오나 무당층들을 다시금 정치로, 국회로 시선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이 원칙과 상식 같은 비주류의 행동이 공천 달라는 쪽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비주류로 속해지는 분들이 총선 이전에 단체 행동하면서 우리 컷오프 시키지 마라, 우리 공천 달라, 이런 식의 무력 시위를 하는데 그 진정성을 보여주길 원한다면,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자꾸 간 본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오랫동안 간 보면 안 되고요. 약속했던 12월 이내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변화가 없다면 결기 있는 선택을 해야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공천 달라고 간 본 게 아니었구나, 진짜 혁신의 진정성이 있었구나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뭐 더 많은 의원들이 좀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건 지도부의 뭐 태도 혹은 아니면 이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의 주장 내용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것처럼 전세 사기 문제나 어쨌든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일관되게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의원들이 심정적일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도 체제, 현 지도 체제를 흔들기를 위함이거나 혹은 아니면 공천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합류할 의원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계성 이런 게 이제 질문으로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의 구성원 중에 윤영찬 의원이 있고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와 특수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것을 이낙연 대표에게도 이야기했냐라고 어떤 언론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한 걸 제가 봤는데요. 그것은 그냥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런 행보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이지 정말로 앞으로 행보를 함께 하자고 뭐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특히 이 집단이 지도 체제와의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읽히면 되려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들도 그런 것들은 경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뭐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도 좀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떤 맥락에서 좀 보셨습니까? 저는 원칙과 상식이 출범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잘한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당내에서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에 의해서 또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시작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 대권 주자였고 사실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마지막 3차 국민 경선에서는 큰 표차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저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에 속한 분들 또는 비명계로 불리는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꾹 참아왔다가 이 도덕성이 떨어진 게 이재명 대표 책임이다라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한 것도 이 원칙과 상식의 태동과 아주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 비명계 모임은 구심점이 필요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자기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혼자서는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친문 그룹 그리고 그 이전에 친노와 친 DJ 그룹일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징성 있는 거물급 인사들을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한 투톱 내지는 쓰리톱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비명계의 앞으로 남은 정치적 과제일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상민 의원 요즘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내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뭐 강의한다, 혁신이 강의한다, 혁신위에서 초청했다라고 전해져서 한 1시간 정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종종 뵙는데 워낙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니까요. 혁신위가 진영을 넘어서 민주당 내부의 어떤 개파 정치나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으려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만남 자체가 특강 자체가 입당이나 영입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이상민 의원 측에서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너무 섣불리 달려갈 생각은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팬덤 정치에 저는 염증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의 강성 팬덤이 지나치게 큰 목소리를 내서 잠잠하게 침묵하고 있는 70%, 80%보다 그 1, 20%가 마치 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경계와 염증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분, 지적해온 분이 바로 이상민 의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 뭐 정치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과 무엇이라도 연대할 수 있다면 그게 입당이든 연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부담보다는 얻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께서 사실 평소에 쓴소리 해왔던 거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쓴소리를 하는 목표가 사실 민주당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정성을 믿어왔기 때문에 다소 되게 아픈 쓴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던 것이고요. 근데 최근의 행보는 마치 정말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가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4선을 했고 전체로는 5선을 했던 중진이 꼭 나가서 이 뭔가를 바꾸겠다는 것 말고도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지금 다른 당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시는 건 저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 다른 당에 가서 출마까지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 사실 여당의 혁신위에 가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전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평소 때야 그런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달라도 의견도 나누고 각자 잘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저는 되려 독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지금 나간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분위기상 어딘가로 이제 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 계속 잔류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출마하는 게 아니라 불출마하거나 이런 것들도 당내에 사실은 어떤 희생이나 헌신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이상민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일 아니더라도 어쨌건 5선으로서 당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 남아서 하는 것도 여전히 선택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본인 워딩으로는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또 돌아보니 남아있는 뭐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또 했더라고요. 예, 저희 그러면은 국민의힘 얘기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혁신안 4호 냈잖아요. 이번 혁신안 4호 낸 것은 또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지금 인요한 혁신위에서 소위 말하는 영남 중진들이나 저희 당의 좀 유명한 분들에 대해서 희생해달라, 헌신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그들이 자리를 비우는 곳에 소위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거 내려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출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아닌 경선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제안한 것 같고요. 저는 이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저희 당이 우세한 지역, 서울 강남이나 영남 같은 곳에는 전략 공천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겠죠. 다만 예외도 필요한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격전지 또는 험지 같은 경우는 빨리 후보를 정해줘서 본선을 대비하게 하는 게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전략 공천한다고 해서 혁신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고 큰 틀의 취지를 보면 우리 당 우세 지역에 소위 말하는 낙하산 내려보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도 본인의 경쟁력으로 싸워서 공천을 쟁취하라.
이게 상향식 공천이기 때문에 이 큰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뭐 적지 않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공감대랑 이거를 이제 결의를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좀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저도 계속 당 지도부 회의를 하면서 네. 우리가 좀 빨리 의결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냈는데 예. 저희 당 당원 당규상 공천과 관련된 룰은 공관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관위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권한이 막강하냐면 다른 모든 기구에서 정한 건 최고위가 한번 의결이라도 하는데 공관위가 정한 건 최고위도 개입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예. 그래서 저희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혁신안에 지도부가 힘을 많이 실어서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서 공관위로 그대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공관위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마 대부분 다 수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 필요하다. 이런 미세 조정도 공관위가 결정하게 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이 이 혁신안에 반대하거나 뭔가 시간을 끄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정치적인 힘을 더 싣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뭐 4.5 혁신안 또 이후의 혁신안에 대해서 정치적 차원의 지도부의 힘 싣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혁신안이 제일 황당했는데요. 4호 혁신안이요. 네, 왜 그러냐면 정당을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분명 혁신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전혀 잘 모른 채로 무시한 어떤 혁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4.5 혁신안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받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하게 되면 사실 현상 유지 공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공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꿔내는 지도부가 사실은 개혁적인 지도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혁신위의 제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님 정도 되는 인지도가 있어도 지역에서 그냥 경선에서 이기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새로운 인물은 전혀 산생할 수 없는 이 혁신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무를 너무 모르는 상태로 이 혁신안을 의결한 것 아닌가 싶고 이것을 국민의힘이 받게 되면 현상 유지로 그냥 가겠다는 것밖에 안 돼서 아마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외에 지금 뭐 계속 뭐 글쎄요, 뭐 권고안으로 남은 것들도 있고 지금 계속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 대표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와 이제 인유한 혁신위는 만났고 이후에 이제 4.5 혁신안을 낸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좀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에는 혁신위의 혁신 안건들이 얼마나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의 문제예요. 예. 저는 뭐 지도부가 되었든 저도 지도부지만 예. 누가 되었든 국민 여론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안들이 하나둘 정리가 되고 결과가 나오는 12월 중순 무렵에 국민적 공감대가 혁신위 쪽에 있다면 저희 지도부가 뭐 의결 절차를 걸치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힘싣기를 통해 공관위로 잘 넘기든 이 혁신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는 언제나 혁신위원장과 혁신위를 응원하는 편인데 자꾸 너무나 당내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건 도덕성 강화 같은 공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에서 도덕 기준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기준이 없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공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많이 하셨으니 뭔가 국회의원이나 이 국회의원 출마자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시킨다던가 하는 식의 전 국민이 폭넓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으로 혁신안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혁신위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